단단한 나무는 결국에는 부러지고 갈 때는 절대 부러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아모림은 경질해야 됩니까? 네. 왜죠? 가장 큰 건 유연성이 없다는 거. 최근에도 그 얘기 많더라고요. 현지에서 지금 이제 경질 거의 가까워졌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지난 시즌에는 사실 중도 부임됐기 때문에 본인의 축구적인 모델과 색깔과 스타일을 팀에 적용시키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감독에게는 물리적인 시간은 좀 필요하겠다. 계속해서 이제 결과를 만드는데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많이 할애했고, 지난 시즌까지는 본인이 처한 현재 상황에서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라고 생각해요. 리그는 그래도 좀 많이 아쉬웠지만, 이번에 제가 이제 맨더비까지 보고 나서 느낀 건 고집이 세다? 유연하지 못한 느낌? 단단한 모습은 좋은데 단단한 게 너무 고착화가 돼서 다른 것들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하지 않는 느낌? 그게 이제 이번 시즌에 좀 제대로 대두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사실 브루노 페르난데스 얘기를 좀 하려고 저희가 카메라를 켰고 브루노 페르난데스 위주로 이야기를 할 거지만, 사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왜 아모림 체제에서 부진하고 있느냐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선 아모림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인터뷰에서도 어. 자기 전술을 안 쓸 거면 그냥 뭐 내쳐라, 음. 알아서 해라, 이런 스탠스니까 좀 분노하는 포인트가 충분은 아닌가 싶어요. 요즘에는 독보적인 본인의 전술 색깔을 가지고 있는 감독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 현장에서 대응,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플랜 A에서의 유동적인 변화, 그거를 가지고 감독은 경기를 이제 풀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유동적인 변화의 포인트는 본인의 전술을 변화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선수의 맞춤으로서 변화를 시키는 것도 같이 동반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최근에 이 맨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현 시점에 특장점을 살리지 못한 상황들이라고 볼 수 있고, 나쁘게 얘기하면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패기죠, 패기. 아모림이 쓰는 형태는 3-4-3이야. 크게 보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위치에서 빌드업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근데 이런 형태에서 가장 좋은 대응은 뭐냐면 맨투맨이에요. 실제로 플럼이 맨유를 상대로 했을 때 이번 리그 경기에서 맨투맨 들어갔죠. 벌리도 맨투맨 들어왔어요.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빌드업이 안 돼요. 개인의 능력으로 도는 게 되지 않는 이상 빌드업을 매끄럽게 할 수 없다고. 근데 그럼 두 번째, 자,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빌드업을 하려면 브루노가 볼을 잡고 돈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개인 기량을 통해서 계속 순환을 시키다가 돌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건데,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브루노를 빼고 여기서 돌 수 있는 선수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옵션 자체가 돌아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선수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선수들에게 돌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개인의 기량으로 돌 수 있는 능력치가 뛰어난 선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기를 통제할 수 있는 빌드업이 나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맨유는 공을 전방으로 운반하는 데 있어서 브루노의 압도적인 지분으로 볼을 옮겨요. 반대로 얘기하면 브루노의 볼 운반 말고는 경기를 통제하는 상황에서의 볼 운반이 없다. 여기서 측면에서의 조합을 만들어서 볼을 운반시키려고 한다는 의도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지금 이런 형태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 게 아모림이다. 이번에 맨더비 했잖아요. 맨더비 똑같아요. 펩이 맨유의 중원을 그러니까 찢었어요. 왼쪽 풀백으로 출전했던 오라일리 있잖아요. 오라일리를 터치라인에 고정을 시켜버려요. 핀포인트라고 하는데 핀으로 박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수비하는 오른쪽 윙백이 고정이 되거든요. 여기. 그러면 미드 싸움에 가담이 안 돼. 왼쪽을 뛰고 있는 윙포드가 한 명 더 있을 거 아니에요. 도쿠가 일로 들어와요. 3대2 만들어주고, 베너드 실바 들어와. 여기서 3미드 보다가 4대2를 만들어버렸어요. 3대2가 아니라. 당연히 여기서는 이길 수가 없지. 센터백들이 수비할 때는 너무 고정이 돼. 근데 요로가 가끔 올라왔거든요, 숫자를 위해서. 이것도 이제 얘기를 듣고 올라가겠지. 미드 싸움에 가담이 되라. 얘가 여기에 고정이 되니까 여기서 만약에 압박을 가져가다가 얘가 올라가면 여기가 비어요. 그럼 여기로 공이 떨어지면 혼란이 뛴단 말이에요. 그러면 혼란과 더리트의 1대1이 만들어지는 거는 맨시티 입장에서는 땡큐지. 제가 볼 때는 원래 가져가던 맨유의 대응법에서 왼쪽에 고정을 시키는 이 왼쪽 풀백 기용에 대한 옵션을 하나 더 넣어버렸어요. 맨유를 다루는 교과서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와버렸어. 펩은 맨유의 현상을 보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적용을 시켜서 대응을 해서 경기 플랜을 가지고 나왔어. 상대가 대응을 했던 거에 그럼 아모림도 대응을 해야 될 거야. 그럼 이렇게 가면 그냥 3대0으로 끝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뭔가 대응을 해야지. 그게 좋은 감독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팀을 조금 더 유연하고 그야말로 탱탱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건데, 이러한 그냥 국면에 갇혀 있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계속 맨유 팬들
에게는 난 이거 계속 할 거다. 아니 이미 상대는 파해법을 그냥 가지고 나와버렸어요. 브루노의 히트맵이 솔샤르 감독 때 그리고 테너 감독 때 지금 구조에서 아모린 감독 때 히트맵을 보면은 계속 브루노의 히트맵은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브루노를 항상 사람들이 얘기하잖아. 브루노를 여기다가 써야 된다. 브루노를 여기다가 쓰면 여기에 들어올 선수는 조금 더 수비에 집중을 할 수가 있어. 만약에 빌드업할 때 이런 구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브루노가 밑으로 내려와서 빌드업을 해주는 유연함이 자동적으로 경기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죠. 이 선수의 유형 자체가 내려와서 이쪽에서 볼을 받아서 경기를 풀어주는 히트맵이 많이 나오는 성향이니까 이쪽까지. 기본 출발 자체가 낮은 선수가 여기서 출발을 하니까 또 되게 웃긴 건 아예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뛰는 것도 아니에요. 히트맵을 보면 히트맵이 올라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선수가 올라감에 따라서 우가르테 카세미르가 커버해야 되는 공간이 이렇게 넓어지는데 여기서 올라가고 좁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래서 흔히 말하는 뭐 316 대형을 만드는 거겠지. 아모림도 올라가면 갈수록 커버 범위는 더 넓어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중앙이 분리가 아예 돼버리는 거죠. 그렇다고 브루노를 밑으로 내리자니 아예 고정을 박자니 위에서는 공격이 안 되죠. 이 선수에게 너무 많은 의존을 한 나머지 브루노도 과부하가 온 느낌? 그리고 제가 굉장히 특이한 내용을 봤는데 맨유의 3-4-3 체제에서 가장 많은 찬스가 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맨시티전에서 가장 잘했던 맨유 선수가 누구였냐면 도르구였거든요. 브루노는 박스한 터치가 한 번도 없었어요. 도르구가 박스한 터치가 제일 많았고 도르구가 평점도 제일 높았고 제일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축구에서는 이런 아이솔레이션 상황이라고 하는 1대1 상황에서의 기회를 포착하는 상황을 데이터 수치로 정리한 게 있는데, 아스날은 부카요 사카, 리버풀은 모하메드 살라. 그러면 맨유는 누가 제일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1대1 상황에서 강점을 보이려면 예를 들면 은베모 아니면 뭐 쿠냐. 지금 사카, 살라의 특징이 뭐예요? 공격 자원인데 팀의 에이스이자 공격력이 제일 높아서 공격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선수들에게 이런 환경을 놓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맨유는 도르구가 제일 높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맨유는 도르구가 골을 넣을 확률이 제일 높은 팀이란 뜻이에요. 도르구를 통해서 공격을 마무리하는 팀이 되고 있다니까, 데이터 수치로만 보면. 도르구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팀적으로 봤을 때 도르구에게 이런 상황이 많이 나오는 게 맞냐,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하나 더 추가적으로 얘기할게. 3-4-3을 쓰는 이유는 그냥 그 있는 구조가 수비 형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엄청난 장점이긴 해요.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이 되는 게, 선수들이 4-3-3에서 4-4-2로 바뀔 때는 누군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누군가 위치가 변하잖아. 3-4-3은 그냥 내려오면 돼요. 내 위치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그냥 그게 수비 형태예요. 팀적으로 변화하는 게 없어요. 수비할 땐 좋은 거지. 역습 트랜지션 상황에서는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그래서 맨유가 생각보다 막 역습 상황에서 대형이 무너지거나 수비 대형이 완전히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3-4-3의 가장 고질적인, 반대로 얘기하면 그냥 그 자리에 박혀있는 그 고정적인 모습들 때문에 빌드 패턴이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지난 시즌에 포스트코글도 이런 비슷한 과정을 겪었잖아요. 전술적인 유연성이었고, 그렇죠. 뭐 공격 축구만 해야 된다. 난 고집을 꺾지 않겠다. 근데 결국에는 막판에 가서 팀을 조금 변화를 시키긴 했어요. 팬들이 원하는 거는 그럼 아모림도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전술적 고집을 계속 하는 이유?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에서 봤을 때 0.01%의 아주 큰 무대고, 프리미어리그라는 곳. 거기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 자체도 아주 명성이 높은 팀이잖아요. 사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이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그리고 그 제안이 왔을 때 그 어느 감독이 쉽게 받아들이겠어. 반대로 얘기하면 거기에 올라가기 위해선 아주 본인의 확고한 철학이 있어야 됨에도 나 여기까지 온 거고, 나 이걸로 여기서 내가 맞다는 걸 증명을 할 거야. 전술적 고집을 통해서 증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결과를 내지 못하면 나가도 할 말이 없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사실 뭐 제가 특정 팀을 응원하는 건 아니지만 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하고 나가면 감독은 끝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팬과 구단은 그게 잔해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전술적인 유연함과 선수를 운영하는 데 있어 선수단에 대한 유연함과 변화성을 받아들여서, 그러면 상황에 맞춰서 대응도 할 수 있어서 경기를 조금 유연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감독이 그래서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그 감독이 떠나더라도 구단과 팬들은 크게 여파가 없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고 오늘 영상을 관통하는 말이기도 한데, 단단한 나무는 결국에는 부러지고 갈 때는 절대 부러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을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게 아모림한테 좀 필요하지 않을까.